8만원, 8만원, 8만원. 체크인 손님들이 현금을 내밀 때마다 세어보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오픈 8개월째 되던 2024년 여름 객실 5개가 매일 만실이었어요. 하루 매출이 200만원. 한 달이면 6천만원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대박 났어요. 관광학과 나와서 4년 백수였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저도 좋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 500m 안에 똑같은 곳이 100개씩 생길 거라는 걸, 9월 태풍 한 방에 2천만 원이 날아갈 거라는 걸요. 1년 10개월 후 퇴직금 2억 1천만 원이 증발했고 저는 제주공항에서 렌터카키를 건네는 직원이 됐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올해 60입니다. 28년 동안 중견건설회사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 뽑고 인사평가하고 승진심사하고요. 사람 보는 일이 제 전문이었어요. 입사 첫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한 회사만 다녔습니다. 팀장까지 올랐어요. 인사팀장이라는 직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어요. 세전으로 한 달에 5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보너스 포함하면 연봉이 7,500만 원쯤 됐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 살고 아들 준호 대학 보내고 아내랑 가끔 외식도 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쭉 집안일만 했어요. 제 월급으로 충분했거든요. 아내는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습니다. 가계부를 매일 쓰고 할인 행사 체크하고 적금도 빠짐없이 넣었어요. 매달 80만 원씩 적금 넣고 보너스 나오면 절반은 저축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주도 가족여행 갔을 때가 기억나요. 호텔 로비에서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구경하더군요. 아빠, 나 나중에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 그때부터였어요. 준호가 관광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요.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할 때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관광학과 갈래. 저는 찬성했어요. 요즘 관광산업이 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호텔도 많이 생기고요. 준호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관광학과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420만 원씩 들었어요. 1년이면 840만 원이었습니다. 4년 동안 3,360만 원을 썼습니다. 비싼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니까요. 준호는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점도 3.9였고 토익도 920점 받았어요. 호텔 인턴도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6개월 일했어요. 거기서 프론트 데스크, 컨시어지, 하우스키핑까지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졸업할 때쯤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빠, 나 졸업하면 바로 호텔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공도 맞고 학점도 좋고 인턴 경험도 있고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하고 1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됐어요. 서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호텔업계가 코로나 이후로 채용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입보다 경력자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낮에 도서관 가서 자격증 공부하고 저녁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관광학과 나와서 편의점 알바를 하다니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대기업 호텔만 지원하다가 나중엔 중소호텔, 리조트, 여행사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우울해하는 것 같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줘야 한다는 걸요. 그때 회사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났습니다. 55세 이상 직원 대상이었어요. 저는 60세였으니까 해당됐습니다. 퇴직금은 2억 1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28년치 인생이 숫자로 찍혀 나왔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냥 노후 자금으로 모아둘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 하나 하면 어떨까? 나 거기서 일하면서 경력도 쌓고.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준호 전공도 살리고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요.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주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게스트하우스 매물을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주시, 서귀포, 애월, 한림. 어디든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 입지 분석이랑 시장 조사 내가 할게. 그렇게 준호가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제주도 관광 통계, 숙박업 현황, 인기 지역 분석까지요. 한 달 후에 준호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에어룹이 좋을 것 같아. 바다 전망 좋고 카페 거리 가까워서 젊은 층이 많이 와. 인스타그램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야. 설명을 듣고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아내랑 준호랑 셋이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매물을 직접 보러요. 에어룹 해안도로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공용 공간이고 2층에 객실 5개가 있었어요. 건물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인테리어도 깔끔했어요. 하얀 벽에 원목 가구, 통창으로 보이는 바다. 준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여기 완전 인스타 감성이야. 사진 찍으면 대박 날 것 같아. 주인이 설명했어요. 성수기 때는 하루에 40만 원씩 받아요. 객실 5개 다 차면 하루 200만 원 매출 나옵니다. 비수기에도 주말엔 꽉 차요. 그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매출 나오면 순수익이 1,000만 원은 넘겠다 싶었어요. 가격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건물 매매가였어요. 거기에 운영 자금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총 3억 6천만 원. 퇴직금이 2억 1천만 원 있었으니까 1억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준호는 샤워하러 가고 저희 둘만 남았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저는 아내를 봤어요. 왜? 좋아 보이던데? 우리 나이가 60이야.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새로운 곳 가서 사업을 한다고? 거기다 빚까지 치고?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그냥 서울에서 조용히 살자. 준호는 준호대로 알아서 하게 하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 말도 맞았거든요. 하지만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점점 무너져가던 모습이요. 여보, 준호 좀 봐. 벌써 4년째야. 이대로 두면 안 돼. 아빠로서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제주도까지 가야 해?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게스트하우스는 준호 전공이랑 딱 맞아. 호텔 경영이랑 똑같은 거야. 1년만 경력 쌓으면 서울 호텔도 들어갈 수 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불안해. 퇴직금 전부 넣고 빚까지 지고. 잘못되면 우리 노후가 어떻게 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준호가 일어났을 때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어젯밤에 생각 많이 해봤어. 제주도 가자. 우리 가족 함께 한번 해보자.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진짜? 응. 단 조건이 있어. 1년만 해보자. 1년에서 안 되면 서울 돌아오는 거야. 알았어, 엄마. 고마워.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불안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건물 담보로 1억 5천만 원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7.8%예요. 2024년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 아니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이자가 97만 5천 원이었어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등기 이전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각종 인허가 받고요. 한 달 만에 다 끝났어요. 이제 저희 건물이 됐습니다. 서울집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였는데 전세금 받아서 제주도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게스트하우스 근처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생활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준호가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를 했습니다.
SNS 마케팅 계획 세우고 예약 시스템 만들고 인테리어 소품 추가로 구매하고요. 대학에서 배운 걸 다 써먹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저는 시설 관리를 맡았어요. 에어컨 점검하고 수도 배관 확인하고 전기시설 정비하고요. 회사에서 시설팀 관리하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내는 청소와 침구 관리를 맡았어요. 오픈 준비하면서 추가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교체에 800만 원, 식기와 주방 기구 300만 원, 청소용품과 어메니티 200만 원. 예상보다 300만 원 더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픈하면 금방 뽑을 거라 믿었거든요. 준호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렸어요. 바다 전망, 인테리어, 조식 테이블까지요. 며칠 만에 팔로워가 500명이 됐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이었어요. 첫 손님은 서울에서 온 20대 커플이었어요. 와,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뿌듯했습니다. 준호가 체크인 안내를 했어요. 능숙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진짜 호텔리어 같았습니다. 첫 주에 예약이 70% 찼어요. 둘째 주는 90%, 셋째 주는 100%였습니다. 준호 SNS 마케팅 효과가 대단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달 만에 3,000명이 넘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2,200만 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여기서 운영비 빼고 대출 이자 내고 하면 순수익이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월급 받던 것보다 많았어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1년 안에 투자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이라고요. 두 달째부터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입소문을 탔어요. 특히 일몰 사진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애월 바다로 지는 석양을 2층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게 계속 공유됐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숙박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이 또 퍼져나갔어요. 예약 문의가 하루에 20건씩 왔습니다. 주말은 한 달 전에 다 찼어요. 평일도 7,080%는 채워졌습니다. 성수기도 아닌데 이 정도면 대박이었어요. 5개월째 되던 2024년 여름이 왔습니다. 진짜 성수기였어요. 7월부터 8월까지는 매일 만실이었습니다. 객실 5개 전부 예약으로 꽉 찼어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손님들한테 조식을 제공했어요. 샌드위치, 과일, 커피. 간단한 메뉴였지만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조식 맛있어요. 받아보면서 먹으니까 더 좋네요. 그런 리뷰가 쌓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리뷰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평점도 4.8점이었어요. 친절하고 깔끔해요. 뷰가 정말 좋아요. 재방문 의사 100%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준호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손님 응대하고 SNS 올리고 예약 관리하고요. 대학에서 배운 걸 다 써먹으면서 일하니까 즐거워하더군요. 아빠, 나 이 일 정말 좋아. 내가 꿈꾸던 일이야.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설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체크아웃할 때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여름 2달 동안 매출이 1억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이면 대출 이자 1년치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운영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준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에 도취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내가 계획 하나 세웠어. 2호점 내는 거 어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호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아빠, 지금 우리 대박이잖아. SNS 팔로워도 1만 명 넘었고 예약도 넘쳐나고. 이 기회의 규모를 키워야 해. 준호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1년 더 해보고 결정하자. 준호가 살짝 짜증을 냈어요. 아빠는 너무 보수적이야.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준호가 좀 자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크게 말리진 않았습니다. 젊은 친구니까 패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8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끼리 2층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맥주 한 캔을 따서 건넸어요. 아빠, 건배. 저도 캔을 땄습니다. 뭐하러? 우리 성공한 거 축하하는 거지. 아빠, 나 이제 프로야. SNS 마케팅, 고객 관리, 매출 분석 다 할 수 있어. 진짜 자신 있어. 아내도 옆에서 웃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준호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준호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요. 경험이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프로라고 하는 게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준호가 좀 자만하는 것 같지 않아? 아내가 그러더군요.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걱정 마. 우리가 옆에서 잘 봐주면 돼.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기우였다고 생각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준호가 SNS 광고비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걸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빠, 지금 투자해야 해. 인지도를 더 높여야 비수기 때도 손님이 와. 저는 반대했어요. 300만 원은 너무 많아. 지금도 예약 잘 들어오잖아. 아빠는 28년 인사팀만 해서 마케팅을 몰라. 요즘 시대는 SNS가 전부야. 노출이 안 되면 금방 잊혀져. 그 말에 뭔가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준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핫플레이스야. 검색하면 다 나와. 주변 카페 사장님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대박 나셨네요. 손님들이 여기 묵고 우리 카페도 많이 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성공이 8개월짜리 신기루였다는 걸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변화는 9개월째부터 시작됐습니다. 2024년 가을이 오면서 예약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계절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만큼 손님이 많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평일 예약률이 확 떨어졌어요. 여름엔 평일도 70% 찼는데 가을엔 30%밖에 안 찼습니다. 주말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평일이 문제였어요. 준호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아빠, 요즘 예약 문의가 많이 줄었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비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내년 봄 되면 다시 늘어날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쟁 업체가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어룹에만 게스트하우스가 한 달 사이에 10개가 넘게 새로 생겼어요. 다들 저희랑 비슷한 컨셉이었습니다. 바다 전망, 인스타 감성, 젊은 층 타겟. 어느 날 산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수막을 보니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것도 객실 10개짜리 대형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게스트하우스가 오픈했습니다. 오픈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2주간 숙박비 50% 할인. 저희 1박 가격이 8만 원인데 거기는 4만 원에 받는 겁니다. 손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근처에 더 싼 데가 생겨서 그쪽으로 갈게요.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아빠, 우리도 가격 내려야 할 것 같아. 8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저는 반대했어요. 그럼 마진이 너무 적어. 고정비 빼면 거의 안 남아. 그래도 손님이 안 오면 말짱 꽝이잖아. 일단 가격 내려서 점유율 확보해야 해. 준호야, 가격 내리면 다른 데도 따라 내려. 끝이 없어.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고.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경영을 뭘 안다고 그래? 아빠가 뭘 알아? 28년 인사팀만 했잖아. 사업은 달라. 순간 멈칫했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준호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사실이잖아요. 아빠 방식으로 하면 망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왜 소리 질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아빠는 내 말 좀 들어줘요. 내가 전공자라고. 전공이 뭐가 대수야? 경험이 중요한 거지. 경험? 아빠가 게스트하우스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처음 보네. 실망이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한테 저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준호 말도 일리 있어. 가격 좀 내려보는 게 어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손님이 안 오잖아. 뭐라도 해야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격 내리자. 다음날 아침 준호한테 말했어요. 가격 6만 5천 원으로 내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어요. 가격을 내렸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다른 게스트하우스들도 똑같이 가격을 내렸거든요. 6만 원, 5만 5천 원. 단가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매출이 확 떨어졌습니다. 10월 한 달 매출이 9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여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순수익은 거의 없었어요. 고정비만 겨우 메웠습니다. 고정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대출 이자 한 달에 97만 5천 원, 전기세 및 수도세 120만 원, 인터넷과 통신비 15만 원, 소모품비 8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준호가 늘린 광고비 300만 원. 여기에 저희 가족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700만 원은 필요했어요. 준호한테 광고비 줄이자고 했습니다. 300만 원은 너무 많아. 100만 원으로 줄이자. 준호가 반발했어요. 지금 줄이면 더 안 돼요. 비수기일수록 광고를 더 해야 해요. 그래도 돈이 없잖아. 여름에 번 돈 있잖아요. 그거 다 쓰면 어떡하니?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광고비를 200만 원으로 타협했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준호랑 요즘 자꾸 부딪혀. 나도 봤어. 둘 다 좀 참아. 내가 참아야 하나, 준호가 참아야 하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참아야지. 가족인데? 11월이 되자 더 심해졌어요. 제주도 비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6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완전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났어요. 여름에 모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어룹에만 게스트하우스가 100개가 넘게 생겼어요. 다들 비슷한 컨셉이고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차별화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많아졌어. 1년 사이에 10배 늘었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블루오션이었는데 이제는 레드오션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태풍이었어요. 2024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가 내려졌어요. 제주도에 강한 태풍이 접근 중입니다. 건물 보강과 대피 준비를 하십시오. 태풍이 오기 전날 밤 저희는 건물을 점검했어요.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테라스 가구를 안으로 들이고 배수구를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진작 방수 공사 안 했어? 내가 2달 전에 말했잖아요. 돈이 없었잖아. 지금 적자인데 어떻게 공사를 해? 그러니까 여름에 했어야죠. 이제 와서 테이프 붙인다고 뭐가 달라져요?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그때 너 광고비로 300만 원씩 쓸 때 뭐라고 했어? 아껴 쓰자고 했잖아. 또 그 얘기예요? 광고 안 했으면 여름에도 손님 안 왔을 거예요. 그래, 손님은 왔지. 그런데 돈은 어디 갔니? 다 광고비로 날렸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내가 말렸습니다. 태풍 오는데 싸우지들 마. 태풍이 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무서웠어요. 창문이 덜컹거렸고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봤어요.
참담했습니다. 2층 테라스 유리창 2개가 깨져 있었어요. 바람에 날아온 나뭇가지가 부딪힌 겁니다. 지붕기와도 몇 장 날아갔고요. 1층 공용 공간에 물이 새들어와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온 거였어요. 바닥이 흠뻑 젖어 있었고 소파랑 러그도 다 젖었습니다. 준호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방수 공사했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돈은 누가 다 썼어? 광고비로 300만 원씩? 또 그 얘기예요? 그래, 또 해. 내가 돈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방수 공사할 돈 있었어. 아빠가 뭘 알아요? 사업은 투자가 필요한 거라고요. 투자? 그게 투자야? 낭비지?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는 28년 인사팀만 해서 경영을 몰라요. 내가 전공자라고요.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어요. 전공자? 4년 백수하다가 겨우 여기 와서 8개월 한 게 전공자야? 준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이잖아. 내가 취업 못해서 여기 온 거잖아. 아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저를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저도 후회했습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준호야, 아빠가.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준호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급하게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교체, 지붕 보수, 바닥 청소.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어요. 유리창 2개 교체에 300만 원, 지붕 보수에 800만 원, 침수된 가구 교체에 400만 원, 방수 공사에 500만 원. 총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어요. 저축해둔 돈에서 꺼내 썼습니다. 여름에 벌어서 모아둔 7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간 겁니다. 이제 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복구 작업하는 동안 영업을 못했어요. 2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예약해놓은 손님들한테 취소 연락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태풍 피해로 영업이 어렵습니다. 환불해줘야 했고 리뷰에 악플도 달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준호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사과해. 내가 사과해야 해? 당신이 먼저 심한 말 했잖아. 4년 백수라니 그게 아빠가 할 말이야?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걸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를 못했습니다. 복구가 끝나고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니? 서울 가요. 지금? 네. 여기서 더 못 버티겠어요. 준호야, 지금 도망가면 내 인생도 끝이야.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4년 백수하다가 여기 와서 1년 반 날렸잖아요. 이제 27살이에요. 친구들은 다 과장 달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아빠는 나한테 실망했잖아요. 4년 백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빠가 화나서 그랬어.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해요? 늦었어요. 준호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막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비켜줘요. 준호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아빠야.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저는 혼자 게스트하우스를 지켰어요. 손님도 없는 텅 빈 건물에서요. 3일째 되던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 친구한테 연락해봤어. 서귀포 쪽에 있대. 거기서 뭐해? 모르겠어. 연락도 안 받는데. 저는 차를 몰고 서귀포로 갔습니다. 1시간 걸렸어요. 준호 친구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카페 밖에서 준호가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준호가 담배를 피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자.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런 말 하면 안 됐어. 내가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아빠가 화나서 그랬어. 한참 후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힘들었죠? 응.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성공시키고 싶었는데 자꾸 안 되니까 초조했어요. 알아? 아빠도 알아.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근데 같이 해결하자. 도망가지 말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았어요. 준호야.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가가서 둘을 안았어요. 세 사람이 현관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준호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8월까지 모아둔 돈이 7천만 원이었어요. 태풍 복구에 2천만 원 썼고 지난 3개월 적자가 500만 원씩 나왔어요. 지금 남은 돈이 3,500만 원이에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그것밖에 안 남았어? 네. 이대로 가면 6개월 후에 바닥나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수기가 3월까지잖아. 그럼 버틸 수 없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파는 게 어때요? 팔아? 네. 지금 팔면 얼마라도 건질 수 있어요. 더 버티면 다 날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을 넣고 빚 1억 5천만 원을 지고 1년 10개월을 버텼어요. 이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팔자.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매물로 내놨어요. 1년 10개월 전에 3억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2억 5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7천만 원이나 떨어진 가격이었어요. 요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많아서요. 공급 과잉이라 값이 다 떨어졌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2달 만에 샀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40대 부부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 안 됩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차별화된 컨셉이 있어요. 1년 10개월 전에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계약을 마쳤습니다. 2억 5천만 원 받아서 대출 1억 5천만 원 갚고 남은 돈 1억 원. 처음 투자한 퇴직금 2억 1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거기다 1년 10개월 동안 적자로 쓴 돈까지 합치면 손실이 거의 3억 원이었어요. 마지막 날 세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자만했어요. 8개월 경험으로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도 미안해. 내 말 제대로 안 들어주고 심한 말도 했어.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다시 취업 준비할게요. 제주도에서 호텔 알아볼게요. 경력 쌓고 서울 가면 되니까. 저는 준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잘 될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석양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풍경을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웠어요. 제주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었거든요. 남은 돈 1억 원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 했어요. 제주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60대 채용 렌터카 회사 차량 관리, 호텔 시설 관리, 관광지 매표소, 청소 용역. 그 중에서 렌터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인사팀장 하셨네요. 왜 이 일을 지원하셨어요?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서울 돌아갈 형편이 안 돼서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일주일 후에 합격했습니다. 계약직이었어요. 3개월 단위로 갱신. 월급은 세전 220만 원. 인사팀장 때 받던 520만 원의 절반도 안 됐어요. 첫 출근 날이 기억납니다. 렌터카 회사 유니폼을 입었어요. 파란색 점퍼에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어요. 첫 업무는 차량 인수인계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30대 커플이었어요. 여기 렌터카 처음이에요. 차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루 종일 차량 인수인계를 했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이 220만 원 나왔어요. 세후로는 190만 원. 그 돈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월세 60만 원, 식비 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통신비 20만 원. 준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3개월 후에 서귀포 4성급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 연봉 2,800만 원. 준호가 첫 출근하던 날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잘 다녀와.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아빠. 열심히 할게. 4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렌터카 회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차량 인수인계도 손님 응대도요. 준호한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텔 일을 1년 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손님 응대 피드백이 좋아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5성급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력직 채용. 준호가 지원서를 넣었고 1차 서류를 통과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엔 될 것 같아. 제주에서 경력 쌓은 게 도움이 됐어. 한 주 후에 합격했습니다. 연봉 3,800만 원.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됐어. 목이 메었습니다. 잘했다, 아들. 생각해보면 게스트하우스 창업의 가장 큰 함정은 로망이었습니다. 바다 보이는 곳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손님 맞이하고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하루 17시간 노동이었습니다. 특히 계절성 업종의 위험을 몰랐어요. 제주도 관광은 여름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7월, 8월, 9월. 이 3개월 동안 1년치를 벌어야 하는 구조였어요. 나머지 9개월은 적자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1년 평균으로 계산했던 게 실수였어요. 월 평균 2천만 원 매출. 이렇게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여름 3개월 6천만 원, 나머지 9개월 5,400만 원이었습니다. 자연재해 리스크도 간과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이 자주 오는 지역이에요. 한 번 오면 건물 피해 복구에 수천만 원이 듭니다. 보험이 있어도 전액 보상이 안 돼요. 그리고 경쟁 심화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에어룹 게스트하우스가 10배 늘었어요. 공급이 급증하니 단가 경쟁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1박 8만 원 받았는데 나중엔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로망에 속지 마세요. 실제 운영자들을 만나보세요. 1년 내내 얼마나 버는지 비수기 때 어떻게 버티는지 물어보세요. 계절성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성수기 3개월 매출로 1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비수기 9개월 동안 적자를 감당할 여유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연재해 대비 자금을 따로 준비하세요. 최소한 1,0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태풍, 침수, 화재 같은 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경쟁업체 증가 속도를 체크하세요. 핫한 업종은 1년 사이에 경쟁이 10배 늘어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세요. 가족을 사업에 끌어들일 때는 신중하세요. 저희는 가족 간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업 실패보다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게 더 무서웠어요. 마지막으로 손절 타이밍입니다. 저는 1년 만에 적자인 걸 알았는데도 10개월 더 버텼어요. 그 10개월 동안 1억 원을 더 잃었습니다. 3억 원을 잃고 렌터카 회사 계약직이 된 이 여정이 후회되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후회된다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지금은 렌터카 회사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카페에서 파트타임을 해요. 한 달에 130만 원 받습니다. 저희 부부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예요. 준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일한 지 6개월 됐어요. 최근에 주임으로 승진했대요. 연봉도 4,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준호가 전화했어요. 아빠, 나 아파트 전세 계약했어. 보증금은 내가 대출받아서 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매달 50만 원씩 보낼게. 나중에 쓰세요. 며칠 후에 준호가 통장 카드를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처음 넣어둔 돈이 50만 원 있었어요. 요즘 렌터카 일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만납니다. 다들 들떠 있습니다. 제주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과 생활은 다르다고요. 며칠 여행 오는 거랑 1년 365일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한 번은 손님 중에 40대 부부가 있었어요. 사장님,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면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게스트하우스 장사 안 됩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요.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 부부가 고마워하더군요. 사장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이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60세에 1억 원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5년 후입니다. 그때까지 렌터카 일하면서 버티면 돼요. 제주도 생활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물가가 싸고 공기도 좋아요. 렌터카 일 끝나고 산책하면서 바다를 봅니다. 예전엔 그 바다가 돈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바다로 보여요. 후배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제주도 이주 창업 조심하세요. 로망에 속지 마세요. 관광과 생활은 달라요. 계절성 업종은 더 위험합니다. 퇴직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로망이 지켜주지 않아요. 제주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분들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연을 들려드릴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